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아 이제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집에만 있는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다 애를 보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두고 대놓고 바람까지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 처음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눈 감았던 것이 도저히 눈 감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고 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은 뻔뻔스러운 태도였어요. 이쯤 돼서 그만둬. 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정윤이 때문에 참는 거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나를 홀대하는 건 몰라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아이인데. 곰 같은 게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눈치를 또 챘대? 알면 찌그러져 있어. 분위기 파악 안 되나 본데. 당신 나랑 이혼하면 개털되는 거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했던 사람이 나랑 이혼하면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쳐? 인간이 어쩜 그래? 그럼 이혼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도 오히려 나 이혼하길 바라니까 네가 이혼만 해주면 땡큐다 이 말이야. 이런 나랑 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고 말릴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 정말 최악이다.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십몇 년을 그럼 이런 모습 감추고 어떻게 살았어? 정말 최악이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딸아이를 생각하여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 피우는 상대는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친구가 안쓰러워 가끔 저희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제 남편과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남편에게 배신과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이혼하고 홀로 애 키우는 거 안쓰러워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쳐? 너 이러려고 일부러 계속 우리 집에 놀러오고 내 남편이랑 만날 곳을 만들었던 거지? 당연하지. 네가 이런 자리 만들어준 게 바보지. 네 남편 얼마나 매력적이니? 그런 남자를 보고 안 끌릴 여자가 어딨어? 네 남편도 나 너무 좋댄다.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울 수 있을 정도래. 아, 그런 남자랑 넌 계속 살고 싶니? 너만 빠져주면 돼.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 딸 위해서라도 나 이혼 절대 안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그냥 상간 남녀일 뿐이야.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했다니. 마음대로 해. 마음 떠난 남편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여간 옛날부터 미련하다니까. 그리고 난 너 예전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세상에 친구가 어딨니? 인생 혼자야. 너같이 어리석은 애들이 뒤통수 맞지. 인생 너 그렇게 살지 마.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사람이 탈을 쓰고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고 봐. 아우, 무서워라. 그래, 어디 한번 이악 물고 복수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을 너무 믿는 너를 탓하렴? 남편과 상가녀는 오히려 절 미련한 사람으로 몰며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혼이야 하면 어려울 게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아이한테만큼은 아빠의 부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한창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고등학생 딸은 결국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렸고 정말 미안하게도 착한 딸은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딸이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니 제가 상처받은 마음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죠. 그저 딸아이가 괜히 우리 때문에 한참 진로를 결정하고 예민할 때 엇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만 앞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딸은 바르게 자라더군요. 엄마, 이혼해. 난 괜찮으니까. 엄마가 왜 저런 인간들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나 때문에 참는 거면 제발 끝내 그냥.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니? 그리고 네 아빠인데 지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아빠가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하는 자리가 더 많을 거야. 그런 거 너한테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는 나쁜 남편일진 몰라도 너한텐 좋은 아빠 자리 남겨두고 싶어. 우리 착한 딸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날 위해서 참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엄마 힘든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끝내. 아빠라는 인간 어떻게 엄마를 두고 딴 여자랑 그렇게 살림을 차리려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엄마 친구랑. 나 용서 못해. 그러지 마, 정연아. 그래도 네 아빠가 너한텐 각별하잖아. 엄마는 너 하나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빠 설득해 볼게.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가 그래도 내 말은 듣겠지. 엄마 상처받게 할 수 없어.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저에게 모질어도 딸아이에게만큼은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빠 자리를 쉽게 없애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은 바람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남편을 혐오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딸은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빠라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빠가 엄마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아빠 용서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아빠 설득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 마음 돌리면 나 모든 거 다 잊고 아빠 용서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너한테 이런 말 들어야겠니? 지 엄마 닮아가지고. 하여튼 빡빡해.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네 엄마 설득해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지 아빠를 용서하냐 마냐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빠 안 같아. 진짜 실망이야. 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하여간 딸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니까.
네 엄마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내가 그 잡것이랑 아빠랑 살게 놔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어떻게 홀려놨길래 아빠가 이 지경이 돼? 용서 안 돼, 정말. 이게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이래서 위아래도 없이 감히 입을 놀려? 딸이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딸버 보였던 면보를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뺨을 날렸어요. 정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눈이 돌아갔고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 때문에 본인의 딸한테까지 손찌검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힘들었고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싹수 없이 아빠를 가르쳐? 내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했지? 어디 맛 좀 봐라. 일로 와. 미쳤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를 건드려?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본인 딸한테 이러고 싶어? 진짜 니네 사랑 눈물 난다.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쟤도 다 정 떨어진다. 새 출발하게 나 좀 내버려 둬.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 자식 나몰라라 하는 정신 빠진 놈이랑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 자식 버리고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야 말이 통하네. 진작 이혼해 줬어야지. 정연이나 너나 내 앞길 방해하면 나 절대 가만 안 둬. 되도록이면 빨리 도장 찍자.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라는 생각이었지만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싶었고 남편은 고등학생 딸아이를 두면서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또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고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이혼 소송이었지만 유책 배우자인 게 남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고 남편과 상간녀는 더더욱 저를 약올렸어요. 미리 손을 써놨구나. 어떻게 네 딸을 낳은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제 재산까지 돌려놔? 정말 정 떨어진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한테 땡전 한 푼 주는 게 그리 아까웠어? 십몇 년 살 부비고 산 부부인데. 너 바보 아니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줄 알았어? 위자료야 줄 수 있지. 그깟 것 얼마나 한다고. 이제 우린 새 출발할 거야. 네 남편, 아니지. 이젠 내 남편이지. 잘 데리고 살아볼게. 너도 새 인생 살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나마 정연이 때문에 위자료도 깔끔하게 해준 거야. 네가 내 재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 나도 다 알아봤어. 법적으로. 인생 한 번인데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런 사랑을 포기하겠어? 이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나 다 있고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정연이도 이제 곧 졸업인데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이제 너랑 나랑 완전 끝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며 사라졌고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곧 대입을 앞둔 딸아이가 있었기에
여기에만 매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최대한 상처받았을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고, 이제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딸이기 때문에 딸아이의 대입만을 위해 신경 썼어요. 딸아이는 이혼하고 상처받은 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엄마 인생 보상해 줄게. 아빠 만나서 고생만 하고 나 키우느라 희생한 엄마 절대 이렇게 슬프게만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네가 해준 말에 다 보상받은 것 같아. 아빠가 떠났지만 엄마는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뭐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넌 그냥 너만 신경 써. 엄마 책임진단 생각도 하지 마. 엄마들 일자리 알아보고 새 출발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도 돼. 내가 모든 거 다 보상해 줄 거니까. 난 아빠 절대 용서 안 해. 배로 다 갚아줄 거야. 우리의 이혼으로 딸아이에게 괜히 독한 마음을 먹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딸아이는 머리가 커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숨기려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그 난리통 속에 수능을 보았고 원래도 똑똑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딸, 이 난리통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뤄내서 장하다. 우리 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아빠라는 작자한테 입학금 달라고 해야지. 이런 건 자식한테 기본으로 해주는 거잖아. 엄마, 내 등록금 신경 쓰지 말고 아빠가 준 위자료로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해봐.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한테 달라고 할 거니까. 엄마도 돈 있어. 네 아빠가 주는 양육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랑 그러지 마.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 딸아이는 오히려 아빠라는 작자에게 대학 학비를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그쯤 남편은 양육비가 항상 밀렸었고 딸아이가 성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 기간에 거의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학비만큼은 바람 피운 아빠에게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딸아이가 억척스러워진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었고 그런 딸아이에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여자의 눈이 멀게 되더니 자기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되었던 거죠. 뭐? 돈을 달라고? 니네 엄마가 시키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학비를 내달라니. 진짜 어이없네, 니네 모녀.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 어차피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내가 양육비 줘야 할 의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빠 진짜 너무한다. 나 아빠 딸이야. 나한테 주는 대학 학비가 그렇게 아까워? 진짜 아빠 맞아? 아빠 아닌 것 같아. 너도 성인이잖아. 아빠 이해 못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말년에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 네가 먼저 이해 못했잖아. 나도 나 이해 안 해주는 딸 필요 없어. 아빠는 이제 이 아줌마랑 새 출발할 거고 너네 엄마랑 너 그냥 알아서 살아 제발.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는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다 할 줄 알았는데. 지 애비한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학교는 무슨 학교야 네가? 나가서 돈 벌래? 너도 네 어미처럼 버려줄까? 돈 얘기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
학비 없으면 학교 가지 말고 일하라고. 다시 한번 돈 얘기하러 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 없다고 생각해 그냥. 세상에 아빠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보녀는 어떻게 나한테 집착만 하니 진짜? 아우 속 터져. 그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게. 아니, 차라리 죽어 없는 게 낫지. 이런 아빠가 뭐가 아빠라고. 참 내가 돈을 받으러 왔는지. 딸아이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딸이 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났고 그 길로 모범생 친딸의 머리를 휘어잡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이 돌았고 감히 내 딸에게 또 손을 대다니 여자에 비춰도 단단히 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상간녀가 절 찾아와 제 속을 뒤집는 얘기를 짓거렸어요. 전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그땐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평소에 개미 한 마리도 없애지 못했던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저조차도 놀랬어요. 정연이 시켜서 돈 뜯어내려고 했니? 너도 진짜 딱하다. 이제 이혼했는데 그렇게 바질가랑이 붙잡고 싶어? 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 같은 거 진짜 파렴치하다. 소름 돋아. 그건 모르지? 네 딸이 학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고 내 딸 4년제 전액 학비 대준 거 아니? 그것도 일시불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하라고 통장에 보내줬어. 이것만 봐도 알겠지? 이제 미련 제발 버리고 니네 인생 살아. 뻔뻔한 걸로 따지면 너 진짜 국가대표구나? 너 같은 앤 그냥 말이 안 통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늘 어디 맛 좀 봐. 어머머, 어머, 이거 안 나? 이게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렇게 무식하니까 네 남편이 널 두고 나랑 바람이 나지. 아우, 이거 나. 상간녀를 정신 나가도록 혼줄 내놓으니 그래도 분은 풀렸지만 그래도 온전히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속은 답답했습니다. 본인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놓고 상간녀 딸은 4년제 전액 학비를 내줬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딸이 받을 상처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딸아이와 둘이 잘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다시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무력을 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식하게 여편네가 힘만 세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더구만.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소는 안 할게. 이게 너랑 같이 살았던 정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연락하지 마. 너 이렇게 무력 쓴 거 고소하면 바로 구속감이야. 알아? 그래, 눈물겹게 고맙다.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한동안 널 남편으로 믿었다니 내 발등을 내가 찍은 셈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앞만 보고 달렸고 딸아이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평타 이상이었고 딸아이는 대학을 진학해 본인 진로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고 몰두했어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운 반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다 잊혀졌고 제 옆에 딸아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와 딸아이의 상처가 아물어져 갈 때쯤 딸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인간 끝장내줄게, 엄마. 이날만을 기다렸어. 엄마한테 얘긴 안 했지만 난 준비 다 됐거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더 이상 엮이지 마. 너 상처받는 거 2번이면 좋게.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냥 다 잊자.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잡고 너도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뤘고 뭐가 부족해. 그만 다 잊자. 아니, 나 절대 못 잊어. 그 인간들 잘 살게 둘 수 없지. 나 검사잖아, 엄마. 그동안 참고 참았어. 그리고 준비는 끝났어. 엄마 대신 내가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어디서 감히 인간들의 탈을 쓰고 살아가? 끝장내야지. 그런 일이 있고 9년 뒤 검사가 되어온 딸이 남편을 향해 서슬퍼런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검사가 되고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뒤를 캐기 시작했고 비자금이며 횡령 등 여러 가지 불법 자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워낙 싹싹하고 인간관계가 넓었던 딸아이의 몇 년에 걸친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 회사는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남편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가족을 수사할 수 없었던 딸은 본인과 가장 친한 동기검사, 즉 딸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지낸 동기검사에게 부탁을 해 남편을 기소하였어요.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 저희 모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딸아이는 그새 검사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 반찬 장사를 시작해 그래도 그 동네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반찬 가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보고 많이 놀랐나 봐. 개 3명씩. 이 자금 횡령이며 불법 자금이며 어떻게 세탁했는지 다 조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그리고 아마 당신이랑 재혼한 그 정신 나간 아줌마도 이 돈 같이 쓴 거잖아? 피해가진 못할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검사가 돼? 그래, 달러로 좀 해라. 내가 막판에야 아빠 노릇 못했지만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네가 이런 거 막을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막아줘. 아빠 인생 한번 살린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지. 나 기소한 검사랑 너랑 동기라며.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네 아빠라고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 부탁한다 내 딸아. 어? 개 3명씩 어디서 딸딸거려.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다 내가 벌린 판이야. 변명은 검찰 조사에서나 하라고. 구속 절대 못 피해가. 당신 중년은 깜빵에서 썩게 될 거니까 그리 알아. 9년 동안 행복했지? 처자식 버리고 나가서 당신이랑 똑같은 여자랑 그 자식이랑 얼마나 깨복 같겠어. 이제 남의 눈에 눈물 난 대가는 치르셔야지. 아주 즐겁다 진짜. 그렇게 남편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회사 회계장부부터 모든 걸 싹 다 터는 동료 검사였어요. 장부부터 모든 걸 보니 하나도 깨끗한 게 없었다고 했고 이 돈을 같이 쓴 상간녀에게도 조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상간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렸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남편 책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댔는데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네가 어떻게? 아니, 네 아빠를 그렇게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니? 아,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해? 그리고 나는 왜 끌어들이는 거야? 난 네 아빠가 그냥 사주는 거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돈인 줄 몰랐다고. 내가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썼겠니? 쟤는 네 아빠한테 물어. 나한테까지 이러지 말고. 너 나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알다만 그래도 죄 없는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니? 그건 핑계고 다 나와 있어. 법인카드로 미용 시술이며 당신 딸 유학 비용이며 쓸 땐 좋았겠지만 이제 벌을 받을 차례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썼네. 보니까 연간 12억이라니. 스케일이 크셔 아주. 명품을 이렇게나 사셨어? 진짜 웃긴다. 당신 얼굴엔 시장표 옷이 딱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큰일 나요, 이 아줌마야. 개세명이 당신 동아줄인 줄 알았나 본데 썩은 줄이었어. 이제 벌 받을 각오해. 늦은 나이에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보라고. 내가 흘린 눈물 그대로 피눈물로 갚아줄게. 아니 얘. 나는 잘못 없다니까. 니네 아빠가 쓰라고 준 카드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아주 웃겨 정말. 너 지금 니네 아빠가 니네 모녀 버렸다고 앙심 품어서 이러는가 본데 정신 차려. 왜 나한테 억지를 부려? 이성적으로 행동해.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니네 아빠 만나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양했는데 이 정도 돈은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당신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세명 그 인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그 인간 탓을 하다니 눈물겨운 사랑이네. 더러운 상간남녀 어디 한번 막판에 벌 받아보라고. 내 인생 성공했다. 오로지 내 목표는 당신들 빵에 쳐넣는 거였거든. 거지 같은 호족 때문에 내가 기소 못하는 게 한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친한 검사한테 넘겼으니 빵에 가는 건 확실할 거야. 그렇게 상간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법인카드와 회사 돈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이 확정되면서 상간녀 또한 연간 12억이나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확정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상간남녀 중년 인생 감옥에서 썩게 된 것이죠. 회사에선 대표가 구속되자 대표 해임만까지 건의되어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복수해 줄 거라는 약속을 지켰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안 봐도 화냈어요. 제 딸아이지만 정말 대견스러웠고 한편으론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아빠인데 그래도 이러면 되겠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어? 지엠이 닮아가지고 애미가 꾀인 거지? 얼른 네 아빠 형량 적게 해달라고 말해라.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어떻게 딸이 아빠를 구속시키려고 남한테 네 아빠 비리장부를 갖다 바쳐? 이런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아무리 못난 아빠라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는 거냐? 당장 중지시켜. 할머니, 웃기네요.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뒷짐지고 구경만 해놓고 상간녀한테 며느리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라니. 전 아빠 없어요. 제 눈엔 그저 불법 천지인 범죄자일 뿐이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웃기네요. 엄마랑 그 인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저 찾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아빠 형량 좀 줄여달라니. 진짜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 생각을 했는지 역겹네요, 정말. 뭐야? 아, 너 정연이 맞냐? 어떻게 이렇게 독해? 제비 구속을 깨어내서 네가 발 뻗고 마음 편할 줄 알아? 이 못된 것! 어디서 이 할망구가 우리 딸한테 못됐다 마다야?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면 그 인간 얼굴 생각나니까 내 딸한테도 찾아오지 마. 예, 네가 정연이 좀 말려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애비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내가 사과할게. 어떻게 아들을 감옥에 두고 내가 발 뻗고 자겠어. 그러니까 제발 정연이 좀 말려줘.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고 애 아빠였잖니. 제발. 누가 애비고 남편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연애도 소용없어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했잖아. 그때 그 시절 그제 달게 받는 줄 알아요. 딸아이에게 들었단 말 중 가장 웃겼던 건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 즉 저와 이혼 당시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시모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 중 일부를 상간녀 앞으로 해줬다고 했고, 상간녀는 그걸 팔아 주식이며 코인이며 정신 못 차리고 해대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 길 없는 남편은 그저 지 재산이 잘 있는 줄 알았고요. 딸아이가 조사 중 너무 웃겨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하니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제야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사랑했던 여자에게 재산도 다 털리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는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한 게 웃겼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이제 와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내가 형 다 살고 나오면 받아줄 수 있니? 네 엄마 가뜩이나 마음 약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네가 날 받아줘야 할 것 같거든. 내 죄는 내가 뉘우치 마. 누구요? 당신 범죄자예요. 지금 어디 와서 받아달라요? 당신 같은 범법자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냥 회개하며 사세요, 평생. 두 남녀의 법정 구속으로 모든 게 일단락이 되었고, 딸은 본인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판을 만들어 결국엔 벌을 주었다고 생각해 통쾌해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묵은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엄마?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나 지금 진짜 사이다 1000개 마신 기분이야. 엄마도 조금이라도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잘 살게 놔두면 안 되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 이렇게 불법 천지일 줄 알았어. 천성 어디 가겠어? 회사 파보길 잘했지. 이제 우리 모두 있고 진짜 새 출발 해보자. 악자같이 공부한 보람을 느껴서 기뻐. 엄마도 한편으론 너무 고마운데 너한테 큰 짐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괜히 그러는 것 같고 남들이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겪게 낸 게 엄마는 너무 죄책감이 커. 너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전혀 엄마가 뭐가 잘못이야. 나쁜 인간들이 잘못인 거지. 난 전혀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제 나 어린애 아니고 엄마 마음 이해할 나이잖아.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더 행복하게 살자. 너무 고맙다, 내 딸.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풍족하게 못해줬는데 이렇게 잘 컸다는 게
진짜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참 고맙게도 딸아이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이지만 많은 걸 깨닫기도 했고 덕분에 제 옆에 진정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 다음 달 딸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에 결혼식이지만 사돈 되시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똑부러진 딸을 키우셨냐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 참고로 딸아이의 남편이 될 사람은 딸아이가 아빠의 회사를 조사할 때 대신 기소해주고 모든 걸 옆에서 도와준 담당 검사예요. 사위에게 집안일을 보이게 되어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사위 또한 딸아이와 같이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예요. 늦지막이 아들 하나 얻은 셈이죠. 제 딸은 본인이 알아서 잘 큰 것 같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소중한 딸이에요. 딸아이가 저와 남편을 보고 자라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일 줄 알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정말 해준 거 없이 잘 큰 것 같아 항상 볼 때마다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 든답니다. 지금 제가 해줄 것은 제 건강 잘 챙기고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딸아이에게 최대한 피해주지 않고 딸아이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남편과의 결혼 실패, 친구의 배신으로 우정 실패, 제 인생 정말 낭떠러지에 이젠 망했다고 생각해 좌절했지만 제일 좋은 자식 농사를 귀하게 지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모두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낙담하지 마세요. 좋은 날은 언젠가 오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돼 있답니다. 건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우리 모두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 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 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 저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으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 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이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얻은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충격적인 일이 생기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게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의 차별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몰아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모가 두 아이를 앞에 두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눈에 거슬릴 정도의 행동 때문에 시모와 따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님, 둘 다 똑같이 대해주셔야죠. 큰애한테는 잘 챙겨주시고 작은애는 거들떠도 안 보시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어른이시면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마셔야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냥 마음이 더 끌리는 쪽으로 더 챙겨주고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야?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애들이 모를 것 같아요. 작은 애가 저번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대요. 왜 순수한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거리를 두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일으키실 거면 2번 다시 오지 마세요. 내 손자들 내가 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딱 봐도 큰애는 너랑 똑 닮았는데 작은애는 네 마누라 닮아서 정이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큰애가 이 사람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놓고 차별하신 거예요? 작은애는 고작 저를 닮았다고 온갖 상처는 다 주신 거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그러게 자식을 낳을 때 제대로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시모의 행동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어디는 남편을 닮았고 어디는 저를 닮아서 꼴 보기 싫다며 대놓고 상처를 주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과 이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네요. 이런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시니 저도 침착함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었죠.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저는 또 다시 시모의 행동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테고, 그럼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아질까봐 최대한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남편은 시모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지만 저희 말은 들을 생각도 없으셨어요. 결국 좋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게 될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안 좋아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두 아이들을 재워야만 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죠. 자식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려 하지 않고 힘들어 한다는데도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간 이후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돌아온 주말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도 주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난리를 치고 가셨으면서 또다시 오셨길래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다고 했었을 텐데요. 애들한테 또 상처 주려고 오신 거세요?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따로 시간 좀 보내라고 애들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마. 집에 오면서 보니까 햄버거 가게 하나가 보이던데 애들 햄버거 좋아하지 않니? 할머니가 기분이라도 좀 풀어줄 겸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이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나한테 맡기거라.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했던 것 같다. 시모의 점점 심각해지는 차별들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게 되셨는지 처음으로 아이들만 데리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너무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깨달은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냐고 좋은 모습만 보려 했었고 저 또한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단둘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지난 뒤에 시모가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손을 큰애만 잡고 있길래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고 작은 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민지는 어디 갔어요? 왜 건우만 데려오신 거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건데요? 설마 그냥 놓고 오신 거예요? 글쎄다. 나는 큰애가 햄버거 먹고 있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잠깐 놀고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놀이터로 가보니 작은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데려갔나 하고 집으로 와본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안 왔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둘 다 챙기신 게 아니셨어요? 큰애만 햄버거 먹이고 작은애는 놀이터에서 놀게 했다고요? 내가 민지한테 햄버거 싫어하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길래 사줘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데려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김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라고 한 거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으라고 얘기한다고 그곳에서만 놀고 있겠어요? 정말 아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어머님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없어졌다고 일단 경찰서에 전화하고 놀이터에서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봐. 시모는 큰애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은 채 잘 다녀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지만 아이를 찾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화를 힘겹게 억누르며 놀이터에 도착해 애타게 작은애 이름을 외쳐 부르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 뒤이어 경찰분들까지 합세해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었네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자
동네 분들까지 나오셔선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들으신 시부도 급하게 놀이터로 달려오셨어요. 아이를 찾는데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발견을 하지 못한다면 더는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주변 CCTV에서부터 시작해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지만 끝내 3시간이 지나서도 작은 애는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시모도 작은 애가 없어져서 찾지 못하고 있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궁금하셨는지 큰애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시모와 큰애를 분리시킨 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애는 어머님 손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작은 애가 커갈수록 저 사람이 아닌 저를 더 많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하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이를 저지르셨네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고 어머님이랑 인연 끊을 테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7살밖에 안 된 애가 뭘 안다고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만들어? 당신 치매 왔어? 요즘 들어 왜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건데? 내가 애들 집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내 손자 내가 보겠다는데 왜 당신이 참견을 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준 것밖에 없다고. 둘 다 데리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오셨어야죠. 민재가 햄버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보통 햄버거를 싫어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나요? 애초부터 건우만 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한 4km 떨어진 편의점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아이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엄마 찾아달라고 울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정황상 아무래도 길을 잃은 어머님 아이 같은데 서둘러서 편의점에 가보도록 하시죠. 경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작은 애 손에 음료수 한 캔과 편의점 햄버거가 쥐어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 품에 안겼네요. 그리곤 햄버거를 놓지 않고 울먹이던 작은 애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말을 꺼낸 순간 그 자리에서 시모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작은 애한테 엄마랑 닮은 게 죄라며 햄버거 먹고 싶다고 뒤따라가는 자기를 혼내면서 놀이터에 두고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에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을 잃게 되었고 결국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작은 애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곤 어느 누가 침착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모와 머리채 잡으며 싸우게 되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난리를 치다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는 2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시부는 저희 가족이 계속 걱정이 되셨는지 며칠 뒤 방문해 주셨어요. 아버지,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지. 애비도 그때 당시 너무 놀라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좋은 말 주고받을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때 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기 때문에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고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저희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풀어놓았고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사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며 하나씩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지키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찾아온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을 무시한 채 나타나셨다는 거에 더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어차피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연기를 펼치기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놀러 간다고 들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시모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렸고 아이들한테 또 다른 피해가 갈까봐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모를 바라보며 안 좋은 말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말을 자르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갑자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어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부끄러운 건데 왠지 모르게 큰애는 내 아들과 판박이라 정이 가는데 작은애는 애미 너랑 닮아서 그런지 솔직히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둘 다 공평하게 잘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손자 보는 낙으로 사는데 몇 달 동안 얼굴도 못 보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주 춥겠다.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여줄 테니 오늘 너희랑 함께하면 안 될까? 또 뭔 생각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머님이랑 어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의 진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부터 나는데 어머님이 쉽게 용서가 될 거라 생각하세요? 그때 홀로 남겨져 무서움에 떨고 있었을 작은애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요. 2번 다시 얼굴 뵙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손자들 얼굴 보고 싶으면 처신을 잘 하셨어야죠. 평생 홀로 외로이 사시다가 세상 떠나시면 되겠네요. 제가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방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웠는지 울음소리가 들려오길래 남편한테 시모를 돌려보내라며 방문을 열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는 순간 작은 애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며 달려가 품에 안기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작은 애를 품에 안아주면서 할머니가 미안했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미소 띤 얼굴로 작은 애의 눈물을 닦아주셨네요. 애가 시모의 품에 붙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작은 애는 시모의 품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큰애는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 차에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펜션을 예약해 두었던 터라 시모 때문에 가족의 일정을 모두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시모의 속내를 알 수 없던 터라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최대한 아이들을 제 곁에 두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며 시모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제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자 시모가 계속해서 눈치가 보이셨는지 저에게 일부러 접근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막막하기만 했었네요. 관계 회복을 한다 해도 결국 또다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봐 시모가 곁에 있는 게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재촉했던 거고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한 발버둥이었었죠. 시모는 여행하는 기간 내내 제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잘 대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뒤에 잠깐 긴장을 늦춘 상태로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작은 애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작은 애한테 달려갔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밖으로 나와 작은 애를 데리고 차에 태운 뒤 응급실로 향했어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눈 밑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수술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모는 큰애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뒤늦게 따라왔어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바람에 당황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애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진정이 필요한 상태라 병실에 누워 있다고 남편이 얘기하는 순간 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실 수 있으세요? 큰애가 어머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작은 애가 똑같이 안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잘 대해주시겠다고 했으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발로 강하게 밀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고 눈밑을 식탁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찢어진 거고요. 실수였다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길래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넘어질까봐 살짝 발로 멈춰주려고 했을 뿐이야. 얘 아범아, 내 말 믿어줘야 돼. 정말이라니까.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이런 일을 저질렀겠니? 어머님은 애초부터 작은 애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몸이 먼저 반응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여보,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제발 그만하자. 당신 자식이 다쳤다고.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남편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했었고 충격을 받은 상태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시부를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가 병원에 도착을 하셨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절대 안 된다는 눈빛을 보내어 오고 계셨지만 더 이상 숨기다가는 제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차에 넣어둔 채 꺼내지 않았던 갈색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시모에게 던져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밝히고 말았네요. 애초부터 두 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 두 분이 이혼하겠다며 엄청나게 싸우셨잖아요. 그때 당시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3년 동안 해외에 계셨잖아요. 그동안 결혼 생활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해외 시이모님 댁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일절 받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요. 제가 막 출산을 했는데 제 아이보다 1살이나 많은 아이를 무작정 저에게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님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를 끝내고 돌아오신 뒤에 제가 두 아이를 출산한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어디서 무슨 생활을 하셨는지 무작정 아이를 제 품에 안겨버리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큰애까지 키우게 됐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손자는 알아보지 않고 아버님이 바람 피우셔서 아이만 놓고 도망가버린 상간녀의 자식을 저희 남편이랑 빼닮았다고 차별을 하시고 계셨어요.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참아왔었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 이사까지 가려 했던 건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드셨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큰애는 아버님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고요. 피는 못 속인다고 친손자가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서 달려가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을 어머님이 아시냐고요. 두 분 때문에 왜 저희가 중간에서 힘들어야 하는 거죠? 두 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말한 사실들에 대해 전부 다 들으시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그네를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네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해외로 떠나시면서 홧김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저희 몰래 생활을 하시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막 출산한 저에게 그 아이까지 던져주었어요. 그리곤 아버님이 실수했다며 자기 자식을 보육원에 둘 수 없지 않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동안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이 시모가 해외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두 아이를 연년생으로 출산하게 된 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상태에서 아버님과 바람났던 그 상간녀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아이를 키우다가 아버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10년이나 흘러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던진 갈색 봉투 안에 상간녀가 임신했을 때 놓고 갔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하도 정신이 없으셨는지 아이 물품이 들어있던 상자를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님과 상간녀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이 담겨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돌려드렸었는데 아버님이 큰아이 신생아 때 물건이고 나중에 아이 친모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며 남편 손에 다시 쥐어줬었는데 그때 차 안에 두고
일절 꺼내지 않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물건을 시모에게 던져주게 되었던 거였죠. 결국 아버님은 시모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의 실수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른 만큼 모두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크게 되었네요. 당연히 아버님의 자식이었으니 시모의 눈에 낯이 익은 얼굴이었을 테지만 그렇다고 두 아이들을 앞에 둔 채 차별을 했다는 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옳은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걱정이에요. 그 전에는 시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모든 걸 털어놓은 상태에서 서로가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아직까지 큰애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어린 신생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봐줬지만 10년이 흘러버리면서 온갖 정은 다 들어버렸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런 일들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아이들이 커갈수록 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모는 계속해서 친손자인 작은애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지만 아직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혼하실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